하재근 평론가님,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피살이 됐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네, 그제 오후 5시 10분쯤에 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아이고.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50대 여성이 건물 5층에서 홀로 근무하던 중에 흉기에 공격당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허.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여성이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허지원 변호사님? 이 50대 여성 피해자를 평소에 상습적으로 스토킹해온 60대 남성이 범인이었습니다. 경찰이 숨진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건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관련한 112 신고가 무려 3건이나 접수된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이 가해자였던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바로 특정을 한 거고요. 이후에 60대 남성의 옷차림이라든가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용의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동선을 추적한 결과 범행 당일에요. 오후 5시 반쯤 이 60대 남성이 수락산 방면으로 입산하는 CCTV 장면을 확보를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수락산 일대 수색에 나섰는데 그리고 어제 오전 10시 56분쯤 신고가 한 통 들어왔는데 네. 수락산 중턱에서요. 이 60대 남성을 발견한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60대 남성은 발견 당시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자, 이 사이에 스토킹 범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피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경찰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 관계로 2025년 3월 14일 피해자에게 찾아와 행패소란으로 신고돼 경고 후 해산 조치하였고 5월 25일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스토킹 경고장 발부 후 사후 콜백,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네. 이 보니까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이 여성이 수차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로부터 보호 조치는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경찰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 관계 같은 곳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성분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요. 이 그 범인으로 지목된 이 사람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60대 네. 남성이었고요. 지난해 12월에 일하다가 해상센터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퇴사를 했고요. 퇴사한 이후에 올해 3월까지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해서 총 3차례 신고를 당했던 것이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찰이 지난 6월 26일부터 약 2달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건 발생 엿새 전 지난 20일에 6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왔다가 스마트워치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여성이 왜냐하면 또 무섭잖아요. 찾아오니까. 그렇죠.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고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랬으면 현행범 체포가 됐으니까 무슨 다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경찰은 석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러면서 석방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포 당시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동정 전과가 없어서 석방 후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왔다고 하는데 이거 대단히 좀 저는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번이나 찾아와서 문제가 됐었고 그날도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접근 금지를 위한 또 다른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김민호 변호사님, 지금 최진봉 교수님도 경찰이 성급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성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지옥 같았을 겁니다. 아이고. 이게 경찰에서 그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 측은 뭐 동종 전과가 없고 가해자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과연 스토킹 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직장에 찾아갔고 자택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거든요. 우리가 왜 스토킹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까지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경찰에서 긴급 응급 조치라는 중간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법원에서 잠정 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네. 100m 접근 금지와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유선, 뭐 SNS를 통한 연락 금지 등이죠. 이걸 위반할 경우 경찰이 긴급 응급 조치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나중에 스토킹의 무혐의 나오는지 상관없이 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상당히 강력한 조치거든요. 이런 잠정 조치를 두고 있는 범죄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다만 문제는 뭐냐? 이 사건처럼 피해자를 죽일 각오로 또는 자신이 죽을 각오로 찾아가는 가해자를 이런 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참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여기 봤더니 60대 남성 이제 현행범 일단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접근 연락 금지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기각을 했어요. 근데 기각 내용을 봤더니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게 기각의 사유거든요. 지금 스토킹을 3번이나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은 이 워치까지 누르고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었고. 그러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도대체 얼마나 진행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왜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기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이게 검찰 단계에서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원이 기각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물론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정식 재판으로 유죄가 판결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다소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걸 기각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같이 보이거든요. 자,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네, 왜냐하면 지속성, 반복성을 판단하는 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다룰 때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요소를 저는 충분히 갖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적 간격이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니었고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찾아가고 심지어 집에 찾아가서 현행범 체포까지 된 사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어서 잠정 조치를 해줄 수가 없다. 심지어 이게 뭐 잠정 조치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4호 처분, 그러니까 유치장에 한 달 동안 구금하는 이런 조치가 아님에도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 저도 참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죠. 일단 유인경 평론가님. 일단 범행 당일에 피해 여성이 이제 피해를 당한 범행 당일에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게 이걸 알리지 못했어요. 네. 스마트워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작동을 안 한 게 아니고 스마트워치를 이제 지급받아가지고 갖고 소장하고 있었지만 네.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아하. 손에 꼭 차야만 긴급하게 할 텐데 하필이면 그날은 핸드백에 엮어뒀기 때문에 묶어뒀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누르진 않았고요. 경찰에서도 피해자 사망 당시에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지 않았다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최지문 교수님, 그러면 스마트워치가 지금 많이 지급이 됐을 텐데 이렇게 손에 안 차고 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핸드백에 이렇게 걸고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손에 안 차고 내가 갖고 있는데 손에 안 차면 아예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눌러야 되잖아요. 어떤 예. 스토킹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워치로 본인이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위험 상황을 경찰에 보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가방에 넣고 있거나 이랬을 경우 위급한 상황에 바로 터치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메시지를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면 꼭 손에 차고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터치가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디 가방에 넣거나 아니면 집에 다른 곳에 두고 활동하시다가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토킹 범죄 중에는 정말로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항상 이렇게 차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즉각적으로 눌러서 바로 출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다른 곳에 놓지 마시고 손에 꼭 차고 언제든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어쨌든 마지막 결론을 보면 보호받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도 언제까지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항상 스토킹 사건을 다루면서 듭니다. 지금 우리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상 예방 조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가왔을 때 누르는 이 사후적인 조치의 성격이 사실상 좀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때도 이 피해자를 뭐 쉼터로 보낸다든가
보호한다든가 보호시설로 보내서 뭐 존재를 숨긴다든가 이런 것도 결국에는 피해자가 움직여야 돼요. 사실 스토킹 범죄에서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이때 움직이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해자 중심 프레임에서 피해자 중심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람을 구속하는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겠지만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약한 단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강화하는 특징이 있고 피해자가 숨을수록 가해자는 더 쫓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안갚음을 하거나 보복심으로 스토킹 심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 여러 가지 실무 사건들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스토킹 범죄에 한해서만큼은 가해자를 분리하고 구금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치들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말 뉴스에서 그리고 이 뉴스파이터에서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전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토킹 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고 간병인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간병인을 사진 보고도 채용을 하나요? 그러니까요. 간병인은 열심히 성실하게 간병 잘하는 사람이면 될 텐데 맞아요. 굳이 사진을 볼 이유가 없죠. 지난 1월 한 중고거래 앱에 간병인을 구한다는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어딘가 이상합니다. 사진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가 이상한지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찾으셨나요? 당일 지급한다는 간병 비용이 건당 무려 60만 원입니다. 하루에요? 네, 밤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 일당이 60만 원. 어허. 이거는 많아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맞아요. 그런 비용입니다. 두 번째, 가평까지 지금 출퇴근해야 되는데 본인이 픽업해서 출퇴근 시켜준다는 거예요. 어허. 아니 시간이 없어서 간병할 시간이 없어서 간병인을 구하는 것일 텐데 가평까지 픽업해서 출퇴근 시켜줄 정도로 시간이 많으면 본인이 직접 간병하는 게 그러게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이상한데요. 진짜 이상합니다. 간병인이 나이가 어려야 되고 프로필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변경 후에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간병인을 왜 나이와 얼굴을 보고 뽑는지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건 평론가님, 저 수상한 간병인 구인글 저거 보면 정말 이 허주연 변호사님 설명대로 수상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정도면 저는 아무도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리꾼들이 그래서 이건 정말 이상하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꿀알바인데 돈도 많이 주고 막 직접 다 차도 태워주고 꿀알바인데 네. 이게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서 누리꾼들이 찝찝하고 무섭다. 가평이라 도망도 못 가고 지원하지 말아라. 목숨 아껴라. 저런 건 300번 의심해도 부족하다. 이런 반응들이 주력을 이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대 여성이 아이고. 지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원을 했으면 허주연 변호사님이 공직을 올린 사람도 만났나요? 네, 만났죠? 만났습니다. 지난 1월 9일에요. 30대 간병인 지원자가 글을 올린 사람과 일단 서울의 모처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봤더니 남성이 나와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굉장히 젊어 보이는 남성이었다는 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여자의 간병글을 올리면 부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20대 초반의 남성이라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뭐 결혼을 일찍 했거나 아니면 오빠일 수도 있으니까 하고 생각하고 그 남자의 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다는 가평의 한 펜션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천희봉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상해요. 환자가 있으면 네.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왜 가평에 있을까? 그 이후에 일어난 법한 일들도 참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환자가 있으려면 최소한 자기 집에 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펜션에 있냐고요. 환자가 펜션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집 아니면 병원 둘 중에 하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펜션에 도착한 이 남성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간병인을 모집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 여성을 납치를 하고 미리 빌려놓은 펜션 방에서 사흘간 감금을 하고 아이고. 성폭행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인 광고를 여는 건 다 거짓말이었고요.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아주 못된 범죄인이었던 거죠. 혹시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 여성분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쳤을까요? 도망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정말 추악한 공포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데요. 피해 여성의 지인이
피해 여성이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사실 행방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이 신고를 해서 근데 남성이 계속 여성을 위협을 하면서 칼로 뭐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도주를 이어져 갔던 거죠. 출동한 경찰이 나중에야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체포되길 천만다행인데 김민호 변호사님, 이 정도면 이거 중범죄 아니에요? 매우 중범죄죠. 이 해당 남성은 뭐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검찰은 이 사건이 계획범죄인데다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7년? 예.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3년이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어허. 범행 수법이나 동기나 기타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요. 이 사건 가해 남성을 보면 도주하면서도 피해 여성을 감금하면서 도주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장기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 범행에 대한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피의자가 지금 항소심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항소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희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평대 집에 사는 복길 엄마. 하지근 평론가님. 네. 저는 이게 100평 정도 집은 봤는데 네. 공 하나가 이게 더 붙은 거 아니에요? 1000평대란 집이 있어요,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가 땅 넓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인데 네. 1000평대 집이라는 말이 잘 선뜻 와닿지는 않는데 바로 국내 최장수 인기 드라마였던 전원일기에서 복길 엄마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혜정 씨. 김혜정 씨가 20년이 넘도록 1000평이 넘는 집에서 혼자 살아왔다고 합니다. 100평에 공 하나 더 붙여서 오타난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1000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평범한 집이 아니라 과거 전원일기의 촬영지였다는 거예요. 그 전원일기 촬영지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저기 쌍봉 가게였어요. 쌍봉 슈퍼? 여기 마을에서 전원일기 촬영한 거예요? 네네. 마지막 촬영지. 그래서 되게 다니면서 좋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여기가 전원일기 이제 노인분들이 세 분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나무 그늘에서 장기 두고 바둑 두던 그 장소예요. 선생님 마음속에 전원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요. 맞아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허지현 변호사님, 저 영상에 그때 계셨던 분들 CG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원일기 실제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도 뭐 모르는 척 하고 싶은데 어릴 때 전원일기를 보고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전원일기가 뭐죠? 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굉장히 뭔가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네. 뭔가 옛날 기억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그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건 이곳이 전원일기의 마지막 촬영 장소였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전원일기 드라마는 끝났지만 김혜정 씨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홀로 ING 현재 진행형으로 전원일기를 진짜로 계속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곳이 김혜정 씨에게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고가 없는 시골 마을에서 20년 넘게 산다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자연이 그리워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공감하는 게요. 어릴 때는 도시가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골 마을의 정취라든가 자연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김혜정 씨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전원일기 드라마가 끝날 무렵에 심지어 이 마을 이장님께서 여기 마을에 괜찮은 집 하나 나왔는데 보겠냐 하길래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터가 여기다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2002년도에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눈에 반한 집과 사랑에 빠져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 시골집은 계속 고치고 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고치고 하느라 돈이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집에 투자한 이유가 뭐냐면
김혜정 씨 표현이 너무 와닿습니다. 어떤 여기가 인생의 산소 마스크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살면 내가 숨을 쉰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장작도 직접 패고 온갖 일들을 손수 다 한다고 하는데요. 고생 끝에 이제는 전원 생활을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지금 인생의 산소 마스크다. 참 표현도 정말 멋진데 복길 엄마 하면은 왜 오랜 기간 국민 며느리다 이렇게 불렸는데 근데 이 김혜정 씨가 지금은 또 대장금으로 불리고 있다네요. 김혜정 씨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근데 최근에 복길이 엄마가 대장금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약선 요리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다고. 네, 거기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무려 상금을 300만 원이나 탔어요. 제가 요리가 취미이기도 하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요리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맛있게 해서 어떻게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꽃이 안 핀 게 좀 더 여려요. 그래서 요거 캐면 될 것 같아요. 자연에서 나지만 화학비료를 치지 않은 거잖아요. 지가 저절로 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몸에 좋죠. 아 그러면 나물도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해가지고 또 드시고. 그쵸. 이제 봄에는 쑥이 여린 쑥이 날 때는 쑥버무리, 쑥버무리 떡. 요새는 너무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아 이건 어디에 좋고 어떻게 먹어도 된다. 다 그럼 알려주는구나. 먹는 거지. 근데 이 주변에 식재료가 너무 많아. 정말 참 마음도 좀 표현해지는데 유인규 평론가님. 근데 김혜정 씨가 전원일기 때 이제 복길 엄마 역할 맡았을 때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을 때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방년 23살에 23살에 예, 이제 시골 안악으로 이제 첫 데뷔를 한 거죠. 그런데 뭐 복길 엄마 김혜정 씨보다 더 놀라운 분이 있었잖아요. 김수미 선생님이 31살의 할머니로 맞아요, 이제 분장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유명한 드라마의 역할을 맡고도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면 피부가 너무 하얗고 뽀해서 도무지 촌 아줌마처럼 보이지가 않아서요. 어두운 색깔로 화장도 했다가 또 손톱에도 흙을 넣어서 떼낀 것처럼 했다가 그것도 안 되면 고생한 티를 내기 위해서 붕대도 한번 감아봤다가 또 그게 복길 엄마를 완벽히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현장에서 산소호흡기를 대고 잘 살고 계십니다. 네. 자, 이 복길 엄마 김혜정 씨 당시엔 정말 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또 한편에서는 힘든 점들도 참 많았다고 하네요. 김혜정 씨 목소리로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탑스타라고 하는 탑스타들은 거의 다 나오셨고 같이 연기하기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이제 미스 MBC로 데뷔해가지고 와. 들어간 지 2년 만에 이제 거기 캐스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되게 영광이고 어렵더라고요. 대선배님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자판기 커피가 있어가지고 동전을 막 이만큼씩 바꿔가 그 선배님들 쫙 그 몇십 분들 다 그거를 40살 넘게까지 지영이가 들어와서 이제 복길이로 할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종영이 됐는데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 김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봐도 복길 엄마만 있더라고요. 맨날 찡그리고 힘들고 그랬던 얼굴들을 했는데 그 얼굴들이 그대로 얼굴에 잔영이 남아있어가지고 몰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공무원분들 퇴직하면 왜 우울증 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황 장애도 있었고 그 루틴이 있잖아요. 늘 하던 그 루틴들이 어느 날 다 사라지고 공허해져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최지봉 교수님, 네. 이 김혜정 씨가 복길 엄마로 산 지가 22년. 그럼 뭐 이 정도 했으면 끝나면 참 후련했을 텐데 뭐 공황장애 얘기도 하고 그게 이 아닌가. 공허함이 더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정말 그 전원이 기르는 김혜정 씨의 자기 삶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뭐 일은 결국 모든 삶이 전원일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돼버리고 본인 얼굴도 얘기하잖아요. 네. 워낙 찡그리고 힘든 왜냐하면 그 시어머 밑에서 엄청 구박받고 생활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날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몰입을 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못 떠나는 것도 저는 어찌 보면 내 집 같은 생각이 들고 내 마을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허함이 훨씬 컸다고 그러고 어린 나이에 이제 첫 드라마로 전원일기라는 큰 드라마에 출연을 했고 또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스타들이잖아요. 최분암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 김수미 씨, 고수심
이런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실 그 전원일기 안 보면 다음 날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였어요. 맞아요. 시청률이 요즘 뭐 시청률 한 5%만 도 엄청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당시 시청률로 42%였어요. 그러니까 전원일기 할 때는 거리에 차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김혜영 씨가 한때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린 적도 있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갈 때마다 복길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이제 몰입을 많이 한 시청자분들은 실제 너무 짠해가지고 아이고 짠하다 고생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받고 고생하면 쌈짓돈 끓여 주시다니요. 길거리 가면 김혜정 씨한테 복길 엄마 힘들지 이거라도 써라고 하면서 시골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쌈짓돈을 챙겨주실 만큼 장에 가면 그런 일도 많았다고 그러고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애쓴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걸 보면 김혜정 씨에게 전원일기는 삶 자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최지봉 교수님이 이제 설명할 때 옆에 이 김혜정 씨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상당히 좀 얼굴이 좀 포근해 보였어요. 이렇게 좀 좋은 얼굴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김혜정 씨 만나게 돼서 저도 좀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요. 이게 100인데 공 하나 더 붙여서 1000으로 우리 제작진이 5탄에서 방송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데서 저는 정말 좀 안심을 합니다. 원빈, 이나영 부부죠? 10년 만의 사진. 10년. 야, 허주연 변호사님. 이 원빈 씨하고 이나영 씨하고 결혼한 지가 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 공개된 게 10년이에요? 아니, 이 원빈 씨랑 이나영 씨가 사실 같이 있는 모습이 공개된 게 10년 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부부의 얼굴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근황은 모르는 사람 아마 많으실 거예요. 같이 있는 사진 하면은 바로 저 결혼했을 때 사진. 맞아요. 저 저게 기억나는데. 마지막이에요. 저게 강원도 정선 밀밭에서 열렸던 결혼식 사진인데 참 원빈 씨랑 이나영 씨가 대단했던 게 그때 당시에 정말 탑스타 부부의 결혼식이니까 화려하게 막 호텔 이런 데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빈 씨 고향이기도 한 강원도 정선 대촌마을 밀밭에서 뒤에 보세요. 솥 하나 걸어놓고 저렇게 결혼식을 올려서 저게 너무 화제가 돼서 그때부터 스몰 웨딩이 정말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저기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빈, 이나영 결혼식장 표지판에 포토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1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있는 모습이 드디어 포착이 됐습니다. 근황을 전한 게 누구냐면 이것도 대단한 게요. 골프 선수 박인비 씨입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가운데 원빈 씨 옆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 리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골프 선수 박인비 씨가 저렇게 부부가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진짜 10년 만에 부부가 같이 있는 거 본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 근데 부부라면 응당 뭐 같이 손도 잡고 다니고 사진도 찍히고 이런 게 당연한데 10년 만이라니까 이것도 좀 색다르긴 하네요, 좀. 네, 워낙에 신비주의 원빈 씨다 보니까 한때는 원빈 씨, 이나영 씨 둘 다 활동을 많이 하던 배우였지만 지난 10여 년간 이나영 씨는 가끔가다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고 원빈 씨는 아예 광고 이외에는 작품 활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설명 나왔던 것처럼 이 부부가 저 밀밭에서의 결혼식 이후에 바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포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래서 10여 년 만에 지금 두 사람이 포착이 됐으니까 굉장히 화제가 되는 건데 저 사진을 이제 이 박인비 선수가 올리면서 SNS에 뭐라고 글을 썼냐면 언니 오빠 10년 만에 투샷이라는데 내가 왜 중간에 껴있지? 소중한 사람들과의 경주여행 이렇게 써서 올렸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좌원빈, 우나영 이렇게 중간에 좀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인비 선수는 저기 왜 서 있는 것인가? 박인비 선수가 배우 조인성 씨하고도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친하다고 하고 연예계 인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원빈 씨, 이나영 씨와도 모종의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인건 평론가님,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드는 궁금증이 어떻게 하면 부부가 10년 동안 한 번도 같이 있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을까? 10년 동안 계속 집에만 있었을까요? 신비주의 이렇게 또 신비주의가 없고요. 중요한 건
부부가 이런 성향이 너무나 맞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뭐 노출증 좋아하거나 아들이 좋아하거나 이러면 찍혔을 텐데 네. 부부가 10년 만에 나타난 거는 두 부부가 워낙 정선에서도 밀밭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맞아요. 했는데요. 네. 지금 삼성동에서 철옹성까지 꼭꼭꼭꼭 숨겨진 곳에서 나와서 이웃들도 같이 뭐 손잡고 다니는 걸 볼 수도 없고요. 아들도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10살 때 아들도 있는데 그것도 가족끼리 몰랐네. 다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네. 사람들 또 더구나 뭐 드라마나 영화 출연도 지금 잘 안 하고 있고 최근에 원빈 씨가 새 CF 촬영을 했더군요. 10년 만에 같이 사진 찍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10년 동안 두 분이 뱀파이어처럼 안 늙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저분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약간 쭈꾸미가 된 듯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변치 않는 미모와 또 금술에 부럽기만 합니다. 네.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 건지 상당히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하정은 평론가님, 요즘에 보니까 결혼하고서 이제 활동이 뜸했던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뭐 김남지 씨도 그렇고 고소영 씨는 저희 MBN 프로그램에 또 출연도 하고. 혹시 이 원빈 이나영 부부가 사진이 공개된 게 복귀의 신호탄이냐, 또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원빈 씨도 진짜 뭐 대외적인 활동에 의지가 생긴 것인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데, 원빈 씨의 활동 여부에 대해서 2023년에 이나영 씨가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나영 씨가 이제 TV 출연을 했었는데,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남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도 열심히 대본을 보고 있다. 나올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조금만이 지금 2년이 됐거든요. 그때가 2003년인데 2025년입니다. 근데 그 대본을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자신의 모습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공개도 됐으니까 혹시 또 작품으로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장편 영화라서 대본에 양이 많아서 이걸 외우느라고 좀 오래 걸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나영 씨하고 원빈 씨 언제쯤 복귀할지 저도 좀 궁금하고. 자, 허주연 변호사님, 이렇게 참 원빈 씨하고 이나영 씨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이렇게 오랜만에 근황이 공개되는 연예인 또 없어요? 또 있습니다. 이 활동에 없는 스타들이 갑자기 근황이 공개되면 더 귀하고 관심이 가잖아요. 네. 이분도 세월은 흘렀는데 변함없는 모습으로 포착돼서 눈길을 끄는 사람인데요. 바로 저 사진, 그룹 슈가 출신의 배우 박수진 씨입니다. 배우 그러네요. 네, 근데 제가 저 사진 보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봤어요. 너무 충격적으로 예뻐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 김상훈 씨가 내 운동 친구다 이러면서 공개한 사진이거든요. 박수진 씨 2015년에 배우 배용준 씨와 결혼을 하고 네. 2022년에 가족들이랑 하와이로 이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그 이후에 결혼 이후에 연예계 활동 중단하고 가정 돌보는 것, 그리고 아들과 딸 육아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근황이 전해지면서, 아니 하와이 아니라 국내에서 필라테스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근황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소식이 없어서 저는 하와이로 이주했다는 것도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처음 알았는데, 최주봉 교수님은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처음 제가 알게 됐는데, 지금 앵커도 그렇고 허주연 변호사 저도 그렇고 하와이로 이주하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오늘 그만큼 이렇게 신비주의로 계셨던 분들인데, 근데 종종 SNS상에서는 박수진 씨를 하와이에서 만났다, 봤다, 이런 목격담들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목격된 건 아니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와이에서 목격담들이 몇 건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국내에서 작품 활동은 은퇴 수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실제로 올해 2차례 선한 영향력으로 기부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기부를 했냐면, 최근 하와이에 있는 사립학교 라는 곳에 기부를 했는데, 그 지금 저게 나온 겁니다. 펠로우스라고 해서 지금 $10,000, 뭐 24,599달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와이 명문 사립학교의 기부자 명단에 배용준, 박수진 두 분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연세의료원에도 30억 원을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치료에 좀 쓰라고 연세의료원에 30억 원을 기부한 등 선한 행동은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정은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배우들 보면 뭐 살도 좀 이렇게 찌고 뭐 얼굴도 좀 변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되신 분들 보면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네, 원빈 씨, 뭐 이나영 씨, 뭐 박수진 씨 다들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분들을 작품으로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이나영 씨야 뭐 간간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최근에 그 작품 활동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나영 씨 모습은 곧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박수진 씨의 경우에는 연예 활동 자체 아예 뜻이 없는 것이 아닌가. 연예 활동하면서 사람들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좀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를 다 키울 때까지 좀 뭐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원빈 씨의 경우에는 2023년에 대본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대본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연예 활동에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작품 선택에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더하는 것 같은데 원빈 씨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작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너무나 지금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좀 빨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리 팬분들도 우리 지금 뉴스파이터 보시면서 추억에 좀 잠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팬들이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알으셔서 좋은 작품을 통해서 빨리 좀 복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텔 싸게 예약해 준다고 했는데 왜? 하지건 평론가님, 저희가 호텔 싸게 예약해 준다고 했는데까지는 알겠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휴가철이라서 네. 여행지 숙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인 40대 여성도 휴가철을 맞이해서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 막 신봤다 할 만한 그러한 게시물을 한 중고거래 앱에서 발견한 거예요. 거기 혹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저렴한 가격에 호텔 숙박권을 양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네. 이 휴가철에 내가 잡기도 힘든데 저렴하게 이거를 양도하겠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처음엔 저 40대 여성도 당연히 의심을 했죠. 그럴 것 이게 같아요. 무슨 일인가? 더구나 판매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호의를 왜 베풀까 했는데 그래서 호텔 앱을 통해서 예약이 잘 됐는지를 이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메일까지 보낸 거예요. 현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숙소니까. 호텔에서요? 네. 근데 문의 결과 숙소 예약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허주현 변호사님 저 정도면 마음 놓고 숙박해도 되잖아요. 40대 여성도 굉장히 안심을 했죠. 그래서 중고거래 앱 판매자에게 결국 결제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행을 갔어요. 호텔 예약돼 있었잖아요. 네. 그 예약한 호텔 너무 잘 이용하고 만족스럽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텔에서 이 체크아웃을 하잖아요. 그렇죠. 체크아웃할 때 발생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여성한테 호텔 직원이 뭐 이용하신 물건 없으시죠? 그러더니 저 숙박비 결제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제를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성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박비가 결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죠. 최주봉 교수님, 이거 어쨌든 뭐 이 여성은 돈을 지불을 했고 네. 숙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렇죠. 호텔 측에서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이게 허점이 있는데요. 네. 뭐냐면 중고 거래 앱에서 지금 그걸 구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호텔 예약도 된 걸 확인을 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이제 호텔들 중에는 미리 돈을 내야만 예약이 가능한 호텔이 있는가 하면 네. 예약을 그냥 하고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돈을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호텔도 있었던 거예요. 후불로 낼 수 그렇죠. 근데 있는. 후불로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예약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예약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예약을 확인했어. 그러면 이분 여성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돈을 내고 예약했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중고거래 앱에서 사기를 치는 이 판매자는 그걸 이용한 거예요. 후불로 돈을 내도 예약이 가능한 호텔만을 찾아서 그 호텔에 예약한 증명서 보여주고 대신 본인은 돈을 자기가 가로챈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판매자가 다 돈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서 잘 자고 나오려고 하니까 호텔에서 이제 후불로 결제하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피해받은 게 피해 금액이 무려 247만 원이나 돼요. 아이고. 어쨌든 이 여성은 참 요즘에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아껴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247만 원을 사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에 찼을까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메일이 오고 했어요. 그래서 예약은 확실하구나. 그래서 전혀 의심한 게 없었어요. 전화로 막 상황 설명했더니 좀 싸게 이렇게 가는 거라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으니 그럼 카드 결제를 다시 하시고 그 영수증을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취소를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취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갔던 그 추억들이 이제 별로 더 안 좋아서 그게 너무 속상해요.
허재현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황당한 사례 이런 한 건 취재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런 비슷한 피해자들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중고 거래 앱에서 결제 시스템을 좀 바꿔서 이렇게 안심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조치들을 네네네. 만들어 놓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건이 배송 오면은 물건 확인하고 구매 확정 눌러야지 결제가 실제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또 연락처나 계좌의 입력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후불 결제가 가능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결제가 됐는지 확인하고 구매 확정을 누르든지 돈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돈 입금하기 전에 조회 사이트들 통해서 사기 전적이 있는 판매자는 아닌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요즘에 이제 중고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딱 보고서 아 이거 싸네? 그래서 무턱대고 할 게 아니고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요즘엔 보면 이 거래하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금방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속속들이 좀 더 다 확인하고 안심하겠다 이럴 때 좀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님, 늦게 출발했는데 화를 안 내요.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늦게 출발했는데 왜 화를 안 내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11일 밤 10시 30분경에 서울 서대문구한 대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가득한 상황이었었는데. 예, 맞네요. 예. 근데 이제 버스가 서 있다가 저기 한쪽에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저 바닥에 어떤 남성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버스가 서서히 가다 멈춰 서더니 버스에서 남성이 내려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막 갑니다. 가더니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급처치를 쭉 하다가 마치 흑기사처럼 나타났던 그 남성이 응급처치를 모두 마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스에 탑승해서 다시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야, 저 흑기사처럼 나타난 저 남성 허주현 변호사님 누구예요? 흑기사인데요. 진짜 기사님입니다. 그래요? 도착한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님이 직접 바로 내려오셔서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가신 거예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이 60대 남성을 주변으로 놀란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그때 막 도착한 버스에서 이 기사님이 내려오셔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쓰러진 남성이 이미 혀가 말리고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남성의 혀를 펴서 기도를 확보하고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심폐소생술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변 학생들도 119에 신고하면서 기사를 도왔다고 하는데요. 4분쯤 이렇게 심폐소생술 이어갈 무렵에 너무 다행히도 쓰러진 남성이 헉 하면서 숨을 뱉어내더니 기침을 하고는 의식을 조금씩 회복했다고 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저 영상을 보면 이 심폐소생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료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료진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진짜 그러니까 버스 그 버스 기사님이네요. 기사님이셨는데요. 네. 그 기사님은 이게 심폐소생술을 한 것만 멋진 게 아니에요. 60대 환자가 호흡과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주변 학생한테 119에 빨리 연락을 해라라고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다 이제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버스에 올랐답니다. 그래놓고는 또 이 승객들에게 아유, 늦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매너 있게 또 인사를 다 하신 다음에 운전을 다시 하겠고요. 그때 쓰러져 있었던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남성은요. 덕분에 의식을 깨어나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됐다고 합니다. 최지봉 교수님, 근데 어쨌든 뭐 승객분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기사님이 사과는 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이 심폐소생술 하는 시간까지 승객들이 기다렸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상황이 저러니까 화내는 사람 없었겠죠. 없었어요. 다행히 뭐 맞는 말씀이에요. 저런 상황이면 누가 화를 내겠어요. 아무리 조금 늦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빨리 가야 되는데 버스가 정차돼 있고 못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목숨이 중요하지 좀 약속 늦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손을 내밀어서 기사분에게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장면은 무슨 장면인 줄 아세요? 젊은 승객이 내리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과자를 전달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학생이 볼 때 저 그 기사가 했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그러게요. 너무 감동적이었다면서 과자를 건네기도 했고요. 일주일 뒤에는요. 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안에 칭찬합시다는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잘하는 일, 옆에 기사가 동료가 잘하는 거 칭찬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사연글을 올리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인계 평론가님, 어쨌든 저도 감동을 했고 저 승객분들도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이 기사님은 어떤 신경이 있을까요? 무슨 인터뷰한 게 좀 있을까요? 네, 근데 이 뉴스파이트에서 이제 저런 우리로 치면 영웅들, 맞아요. 시민 영웅들 많이 섞였는데 한결같아요 패턴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이라고 아하. 겸손하게 말씀하셨고요. 네. 버스에서 기다렸던 승객분들도 계신데 운행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괜찮다,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라고 심경을 밝혔거든요. 앵커님께서 이분이 어느 교통의 어떤 기사님인지 본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긴박한 순간에서도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신 도원교통 소속 정영준 기사님께 제가 뉴스파이터를 대신해서 박수, 진심 어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